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매일같이 만나서 반갑긴 한데 오늘은 정말 반갑지 않습니다. 이 시황을 분석해서 이 시간에 제가 예측된 시황을 전략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길라잡이가 그러니까 되는데 탁탁 찍어서 길라잡이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시장을 보는 뷰나 또는 전략을 드릴 때 상당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전에 3분기에 대한 뷰를 여러 번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빨리 오니까 또 그게 현실화가 되니까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큰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과정에서 며칠간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좀 하락폭이 크죠. 변동성 상당히 커지고요. 아마 지수보다도 또 체감적으로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손실이 커지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왕좌왕하실 거고 또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신 바짝 차리면 살아날 길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또 살아날 길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열어보기가 섬찟하죠. 2016포인트 2013포인트 또 찍은 거죠. 1.13% 하락입니다. 어제 오늘 갭상승은봉 갭상승은봉 이게 좋은 걸까요? 갭상승봉으로 찍어 누르니까요 공간을 꽉꽉 채워서 누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압박감 저항의 힘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코스피 포인트를 오늘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 흉흉한 증시의 여름맞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인데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죠. 팥빙수도 있고요, 뭐 냉면도 있고요, 또 시원시원한 그런 노래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올 여름은 좀 흉흉합니다. 시작부터 흉흉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쉽지 않은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에서 코스피의 어떤 특징이나 포인트를 잠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특징은 이겁니다. 최선의 선택은 매매휴. 매매를 쉬어야 되는 시점이다. 부지런히 해봐야 정말 선수급도 쉽지 않을 거예요. 쉬는 게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야구 시즌이잖아요. 막 선수들이 뭐 지치고 체력 관리가 안 되고 맨날 연패에 빠지고 그러면 제일 반가운 건 에이스가 돌아오는 것보다도 비가 며칠 내려가지고 쉬는 겁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좀 쉬자. 올라가도 내 거 아니요, 내려가도 내 거 아니요, 내버려 둬 보자. 그리고 이렇게 쉴 때 투자 공부를 하셔야죠. 야, 이렇게 내리는데 과연 나쁘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또 반면에는 그동안 관심 있었던 주식, 이 회사의 가치는, 성장성의 스토리는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좀 비싸서 못 샀거든요. 또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과연 PBR의 기준, 적정가치, 지금 적정가치 기준에서 더 싸진 건지 어떤 건지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자꾸 종목, 향후의 투자 관점을 대비한 종목 공부를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코스피 포인트는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환율 이 시간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제가 보는 환율은 1060원에서 50원이 저점일 것이다. 그리고 1130원을 주목하자, 1160원을 주목하자. 환율이 오르고 있죠. 증시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수출업체는 뭐 좋다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증시에는 환율이 오를 때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외국인이 언제쯤 돌아올 건지, 그리고 시장이 언제쯤 저점에서 안정 잡아서 이제 저점 잡기를 다시 할 수 있는 건지, 이 고민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 키포인트. 보시면 환율인데요. 최근 장입니다. 작년에 하반기 증시가 막 빠졌죠. 7월 달에 급등 나왔다가 8월 달부터 계속 빠져 내려왔던 거 아닙니까? 저게 올라가는 국면이 환율입니다. 정확히 7월 4일에
환율이 저점을 찍고 반등 나오고 다시 8, 9월 때부터 쭉 9월 때부터 환율이 오름세.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원화가 절하됐다는 얘기죠. 절하. 달러가 강세고요. 그리고 12월 초까지 쭉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등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환율이 오를 때도 증시가 같이 올라졌고요. 그리고 내릴 때 또 증시가 또 올라가긴 했죠. 환율이 최저점을 찍었었던 4월 29일 날 그때부터 다시 계속 환율이 올라갑니다. 이 구간에서 증시는 빠지죠. 이 구간에서도 증시는 빠지죠. 오늘 장중에 이제 1139원까지 뭐 지금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장중에 오전장까지는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그림인데 1130원을 넘어섰다 이겁니다.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 변동성 확대되는 거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 주목할 것은 다음 걸 보시면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작년에 7월 달에 분명 환율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같이 올라갔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역시 증시가 거짓말이었죠. 이번 구간에서도 왔다 갔다 했다 해주다가 올라가는데 이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빠졌는데 환율이 4월 29일부터 빠졌고 이때 오버슈팅이 나왔었고 4월 24일부터 쭉 빠지는데요.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에서 증시가 빠지고 있다. 그럼 지금 저점이 7월 달에 저점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아직 멈추질 않았으니까 환율이 멈춰줘야 돼요. 꺾여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환율의 차트를 잠깐만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의 차트를 보시면 이 주봉인데요.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봉상 이렇게 보시면 2012년도부터 2013년도 그러니까 2012년은 정권 말기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정권, 왜 제가 자꾸 정권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수장, 감독이 바뀐 거잖아요. 감독이 바꾸면 그 팀도 바뀝니다. 요즘 하나 프로야구의 한화 감독 한 번 바뀌었을 뿐인데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이 바뀌는 그러니까 경제를 운영하는 팀이나 뭐 이런 팀이 바뀐 거니까 그 시점부터 보면 공교롭게도 환율이 100원 단위로 상승했어요. 당시 2014년도 저점이 1,054원이었고 1,163원, 110원 정도죠. 또 요 구간도 오를 때 1,008원에서 고점이 이때 찍을 때 정확히 1,121원, 110원 정도 올랐죠. 지금 66원이면 110원을 하면 100원에서 110원 하면 1176원에서 1160원, 1180원까지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직 환율이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환율은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하루하루는 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관련된 딜러도 아닌 이상. 근데 추세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보기 쉽습니다.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딱딱 끊어지거든요. 지금 5주입형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율을 딱 보시면 올라갈 때 한번 자리를 잡잖아요. 5주입형을 타고 올라가면서 뭐예요? 확실하게 종가상 5주입형을 꺾어놓기 전까지는 양음이 나온다거나 주봉상 5주입형 확실히 꺾기 전까지는 그 추세가 계속 기세가 살아서 가거든요. 그럼 지금 5주입형을 한번 이탈했다가 반전으로 눌릴 수 있었던 타이밍에서 개파락 음량 나오면서 다시 잡아지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5주입형이 딱 꺾이기 전까지는 시장은 계속 지지부진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라요. 다른 거 이슈 이거 그리스 문제가 왜 이러지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이 팩트적인 사실 하나, 이 키포인트 하나만 갖고서 시장의 맥점을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여전히 증시의 부담 요인이다.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저 환율이 키포인트다. 그러면 외국인은 아직 파는 거죠. 계속. 파생으로 교란을 하든 아니면 현물로 하든 프로그램을 유발시키든 외국인이 지금 돌아올 만한 기대치 또는 어떤 잠재적인 어떤 시점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환율은 제가 봤을 때 이제 1130원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팍 꺾여주면 땡큐죠. 반전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1160원에서 70원대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또 공교롭게요. 긴 안목으로 보면 이 1160원은 제가 이 얘기하면서 좀 떨려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나라 증시가 맨날 갇혀가지고 자칫하면 일본의 90년대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보시면 2011년도에 환율이 113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간 중요했던 저항점인데 넘어왔다. 그럼 향후에 1130원이 지지가 되는 시점이라면 환율 폭이 얼마나 또 변동이 커질까 좀 심히 우려돼서 좀 떨려요. 네. 그래서 환율의 1130원과 1160원은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변동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는 걸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 특징적으로 볼 거는 딱히 뭐 오르는 특징보다 내리는 특징들이 많잖아요. 오늘 화학주도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LG화학을 잠깐만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 LG화학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전고점이죠. 반등에서의 고점과 전고점 때니까 지금 23만 원대에서 한번 브레이크는 걸릴 거예요. 거기를 딱 이탈했다가 끌어올리던 브레이크를 해서 기술적인 반등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전적으로 추세 전환이다라고 표현을 아직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반등 정도의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약주들이 빠지는데 이제 왈가불가 많이 하잖아요. 이제 올라올 때 된 거 아니냐? 더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눌렸다가. 근데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요? 올해 부광약품이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 부광약품 같은 경우 하나 볼까요? 올해 저점이 여기죠. 그러니까 올해 저점에서 올해 고점까지 피보나치를 무조건 갖다 대세요. 피보나치 비율을 갖다 대면 지금 벌써 하프 자리까지, 그러니까 올해 올라갔던 거에 절반을 다 토해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프 자리에 힘의 충돌이 나오고 기술적으로 전고점이 반등이 나니까 부광약품 같은 경우 28,000원대 또는 설마 61.8까지 내려간 26,000원대, 이 정도까지 쉬지 않고 그냥 따라락 내린다면 그쯤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광약품 제가 설명했듯이 이런 걸로 제약주들은 올해 연저점과 연고점에 피보나치를 그려놓고 하프 자리 또는 61.8 자리를 더 따다다닥 더 내린다면 다이렉트로 그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예상해보는 변동성 매매를 활용해보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를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코스피는 뭐 이것을 설명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코스닥 이 또한 보시면 코스닥이 720 역시 720포인트 왔어요. 또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제 설명드릴 때 어제였죠? 어제 설명드릴 때 720포인트 올 거다. 코스닥 이것도 참 설명을 드리면서도 뿌듯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갭상승 나와서 내려올 자리가 있으니까 변동성 유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어도 기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코스닥의 포인트를 보기 전에 차트 한 번만 잠깐 잡아주시죠. 예, 코스닥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어제 설명드렸을 거예요. 내려올 때 여기 최대 거래량 터진 자리에 720포인트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만나서 반등이 나오나 이탈했다 반등이 나오나 거기 만날 자리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만났거든요. 만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아래꼬리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이번 달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 더 떨어질 수 있죠.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요. 상단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면 어제 음봉의 몸통 정도의 하프, 그러니까 744포인트 정도, 요 정도가 반등치인데 그것을 장악할 거냐. 많이 넘어가 준 다음에 장악 아닙니다. 다시 또 꼬꾸라지는 거니까요. 코스닥은 거기를 7월 달에 저항점으로 판단하시면 된다. 올라서면 뭐예요? 매도. 못 올라서면 저항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도 7월의 저점이 완전한 저점은 아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 포인트 보러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죠? 지수가 이러니까 제 마음도 심란합니다. 여러분들도 심란하겠지만. 고점의 변동성 확대, 추후 성장 가능한 산업군 종목을 공부해요. 예,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막 가고 있었던 제약바이오만 바라보고 따라갈 게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겠죠. 다음에 또 어떤 사이클이 올 거냐. 사물 인터넷이냐, 아니면 뭐 보안 소프트웨어 쪽이냐, 아니면 또 바이오냐. 그렇지 않으면 게임주가 다시 올라올 거냐, 뭐 콘텐츠주냐. IT 반도체는 뭔가 좀 그러니까 IT 반도체가 아니라면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된 거냐? 굉장히 많잖아요. 정책 관련된 것도 있고. 거기서 우리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이 시점에서. 시장이 매매 샀다 팔았다만 하지 마시고 잠깐 그건 스톱하시고 공부하셔라. 그래서 저는 오늘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의 두 가지를 좀 갖고 왔는데요. OLED 관련주. 3년 전부터 OLED 관련주 맨날 나왔는데 양치기 소년이었죠. 한다? 안 한다. 간다? 안 간다. 안 갔어요. 근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술이 나오면 매번 간다고 갔다가 실적을 보니까 에이 뭐야 안 받쳐줘가지고 빠지거든요. 그것을 한 3년 정도 짓눌러 놓으면 꼭 그 뒤에 가요. 예전에 LCD도 그랬고요. 2차 전지도 보시면 2010년도 11년도 얼마나 뜨거웠어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너무 빨랐던 거죠. 근데 2차 전지 계속 죽었잖아요. 원래도 마찬가지고 거의 3년 동안 완전 소외된 거예요. 2011년도 이후부터 12년, 14년, 14년, 15년까지. 근데 이 산업들이 고민해 보십시오. 야, 얘네들 이제 끝났어. 이런 산업일까요? 아니잖아요. 이 산업들은 앞으로도 미래가 더 밝은데 다만 너무 우리가 앞서갔던 가치평가가 있었던 거고 서서히 또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공부할 타이밍이 아닐까. 이걸 저는 생각해 본 거죠. 그렇게 항상 사이클은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노신소재라든가 테라세미콘, 에코프로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주가 흐름은 보지 않고 바로 공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사이드 TFT. 지금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전망치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빨랐던 거죠. 2011년도, 12년도 겨우 이만큼 이제 시작했던 시점에서 뭐 엄청난 대단한 기술인 것. 대단한 기술인데 그것이 상용화되고 뭐 실적의 매출을 잡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젠 점진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매출이 실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장의 수요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시장 수요에 대한 전망은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옥사이드 TFT가 기존의 이 신소재 이 보시면 디스플레이에서는 이 실리콘 쪽이고 옥사이드하고 LTPS인데요. 요 쪽에서 이제 일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참고해서도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관련주들은 이제 장비도 있고 나노신소재처럼 소재도 있거든요. 뭐 장비라면은 테라세미콘이 가장 대표적인 진착 장비이기 때문에 참고 좀 하셔서 이런 분야를 계속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라는 거는 2차 전지인데 우리가 2차 전지 얘기하면서 많이 나왔잖아요. 과거에. 양극화 물질, 음극재 물질, 분리막 막 그거 관련된 거는 막 다 떴어요. 근데 지금 다 죽었고요. 핵심을 좀 찾아야 되겠죠. 이 양극화 물질을 잠깐 공부해 보시면 양극화 물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양극화 물질은 유형별 비교가 있는데 LCO, NCM, LMO, LFP, NCA. 지금 NCA는 현재 우리나라의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4개밖에 없어요. 일본이 3개 업체. 스미모토, 토다, 일본화학, 그리고 에코프로예요. 이거는 이제 공구 쪽에 많이 쓰이고 EV, 전기차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의 LCO가 가장 점유율이 높고 다음 차를 한번 보면서 설명 보시면 양극화 물질의 LCO가 비중이 가장 현재는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소재가. 그 다음에 NCM, 그 다음에 NCA인데요. NCA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다는 걸 또 공부를 또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 또, 스미모토라든가 토다, 일본화학, 에코프로가 양극화 물질의 글로벌 점유율이 4개 업체가 거의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세트 업체인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거기 양극화 물질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쪽 시장이 정말 밝아지는 수요가 생긴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적의 매출에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론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2차 전지 이쪽에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될 것도 이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계속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하는 신차들이 이 온실가스 감축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들을 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또 이거에 관련된 환경 분야도 있고 이 관련돼 있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것이 이 두 종목뿐이 아니라요. 굉장히 많단 말이죠. 소프트웨어나 보안 관련된 것도 계속 찾아보야 되죠. 그런 시점에서 오늘은 공부를 하는 시기를 올 여름에 시장은 매달려가지고 변동에 막 심쿵심쿵 하지 마시고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오히려 올 겨울 정도에 어떤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특징으로 코스피 코스닥을 잡아봤습니다. 시장 이슈입니다. 시장 이슈인데요. 보시면 나쁜 뉴스에 현혹되는 시장. 계속 나쁜 뉴스가 나오니까요. 혼란스럽죠. 이건 아닐 거야. 이제 해결될 거야. 근데 나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질을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치프라스가 오늘 8일에 새로운 제안서를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참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죠. 예,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놓는다고 해서 딱 정말 획기적으로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중국 증시 폭락에 대해서. 중국 증시 폭락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 설명드리겠고요. 뭐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증시 하락에 대한 고찰. 이것을 또 해야 돼요. 어떤 고찰이냐면 이것이 정말 그리스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하락장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나 또는 그동안의 양적 완화로 해서 뛰었던 증시의 거품이라고 단어하긴 그렇지만 뭔가 좀 위험성, 고평가 논란에 있어서의 부분이냐.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한 경기 침체로 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거냐. 이것이 또 글로벌 국가 전체적인 영향인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문제인 거냐. 이런 어떤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 상해 지수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면요. 중국 상해 증시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엄청난 상승했다 외봉을 하락했단 말이에요. 쌍봉도 없어요. 그냥 외봉 하락이기 때문에 외봉 하락은 저점이 지금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한번 브레이크 반등이 하프자에서 걸렸습니다만 더 밀려내렸잖아요. 그러면 3,000에서 3,300포인트 이 가격대 라인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요 셋 중에 하나 중에 걸리면 거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요. 그 반등은 좀 제법 센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왜? 외봉으로 빠지면 강한 리바운딩 나왔다가 다시 눌러주고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래서 중국 증시는 이런 기술적 흐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뭐 거품론도 있습니다만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가장 타격을 받을 곳이 여러 신흥 국가도 있지만 좀 브릭스 국가 중에 한 국가가 좀 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또 우리가 중국에 대한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분석입니다. 코스피 분석은요. 원화 절하 가능성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향후 높기에 올해 저점이 원화가 1,060원이 제가 봤을 때 저점이라고 보여져서 현 고점은 이 고점은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점에 대한 그때 한번 딱 2번 정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 고점이 정말 올해 최고점이 될 거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고점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고점이 올해 최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저는 얘기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00포인트에서 2110포인트는 강력한 저항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2110포인트가 넘어서야만 언제 안으로 7월 달에서 8월 중순 안으로 넘어서면 상황이 바뀌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2110포인트는 강력 저항이다. 그리고 이 고점이 요즘은 뭘 말 잘못하면 시장 교란 행위라고 해가지고 뭐 한다는데 저는 제가 보는 비로 얘기하는 거니까 시장 교란 행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증인이세요. 이 고점이 올해 최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상당 기간의 최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심히 우려된 표현을 좀 쓸게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의 포인트는요. 파동은 이 수렴의 과정을 계속 좀 더 빨간색처럼 수렴을 좀 더 이탈하는 척했다가 수렴해서 올라와서 2070포인트대를 올라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빠질래 아니면 만기 이후에도 한 번 더 밀었다가 반등 주는 척 했다가 빠질래 결국 하락 파동의 추이를 어떤 식으로 형성하면서 내릴지의 여부와 관건 이제 방향성 자체는 2110을 보러 가는 곳이 아니라 1975로 보러 가는 곳이다. 내려가는 것이다. 올해 연시초가가 1914포인트, 코스피 200이 저점이 239.09. 거기를 깨려 내려가는 길인데 과연 국도로 꼬불꼬불로 갈지 고속도로로 갈지 요 차이는 하루하루 가면서 보도록 하고요. 방향성 자체에서는 저는 2110 저항이고 이제 남은 것은 내려가는 흐름의 길목, 내려가는 흐름의 길이 좀 다를 뿐이지 방향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가
쉬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진짜 시황 좀 어렵고 힘든 얘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 펼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창이었습니다.